안녕하세요. 토토입니다. 아우 정말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명을 미묘로 바꾸고 취미 삼아 재미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올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정권도 바뀌고 계엄도 일어나고 참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아우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각자의 맡은 삶의 무게보다 너무 크나큰 무게를 짊어지고 꿋꿋이 그걸 다 이겨내고 하시는 거 보면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렸을 당시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일본의 민낯에 대해 알게 되시고 더불어 한국의 위상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시고 찾고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습관적으로 이거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뭐 넘사벽이야. 우리 앞에 있는 나라. 어 이거를 고칠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동안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들이 작동을 해서 일본을 보는 관점이 아예 그냥 굳어져서 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일본을 깎아내리면서 국뽕 방송이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그런 아직도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좀 그동안 이 미국하고 지금 일본의 관계가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직까지 그냥 일본 반 한국 반 어차피 일본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된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세가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들 장사꾼들한테는 아주 힘든 상황에 몰려 있는데요. 이게 일본이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 뭐 상품 코스트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올랐죠. 그래서 저는 살다 살다 일본은 그 원래 카탈로그 같은 데 상품이 픽스가 되면 2년 동안 그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풍토가 이거 뭐 일종의 갑이죠. 일종의 갑질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게 지금 시가로 뛰어요, 여러분들. 이게 시가로 뛰어 나 생전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 원자재 같은 것들이 수급이 안 돼서 사실 이마저도 돈을 더 주더라도 제품이 지금 생산이 안 되는 지금 상태로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몰아져 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확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봐도 말이 지금 안 되는 일들을 시각으로 벌이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시고 저도 지금 물론 매일같이 아주 그냥 아우 힘듭니다 여기 나와서. 그런데 이게 처음에 뭘로 시작했을까요? 관세로 시작했죠. 그래서 관세로 시작해서 동맹이라는 나라들을 괴롭히더니 급기야 마치 이스라엘의 지시하에 이란 전쟁을 시작한 것 같은 동맹들조차 전쟁의 명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앞선 그 관세 협박은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저 그냥 좀 애교 수준? 그러니까 각 나라의 자존심을 그냥 긁히는 정도였다면 이란 전쟁은 실질적으로 각국들의 국민 개개인들의 손해와 피해를 지금 앉은 자리에서 모두 다 골고루 지금 체감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버린 일들이 그나마 트럼프 집권 초창기에는 사실 그랬어요. 무슨 전문가들이 내리세리들 나와서 한결같이 그런 소리 했잖아요. "대단하다. 원래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라 똑똑하다." 뭐 이러면서 무슨 큰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의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막 그냥 떠들어댄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피로감이 쌓이다 못해 무슨 계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계획은 무슨 아우 제정신이 아니구만. 무슨 바이든을 이렇게 지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진짜.
안 그러세요? 나는 그렇게 드는데. 그쵸. 근데 일본 쪽 사정을 보면 이거 지금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가 돼가는 지금 형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이러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것 같아요. 여기엔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마치 지금 한몸처럼 움직이고 내조, 동조 하고 있다는 사실도 존재를 합니다. 참. 그래서 일본의 사정을 한국 쪽에서도 좀 제대로 말을 해 주는 전문가들이 없어 보여요. 제가 못 찾아와서 그랬겠죠. 그리고 투자자들 관점이 아닌 저같이 제조업 안에서 장사꾼들이 상품을 파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 한국, 유럽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예. 이렇게 다 그 국가별로 그러니까 대륙별로 이렇게 예 판매처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장사꾼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트럼프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일단 저는 '트럼프가 정말 위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아니에요. 하지만 트럼프가 물론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통령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도 무계획의 무지성으로 그런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트럼프는 심플한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달러, 오로지 달러. 미국의 달러 패권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지금 달러 하나를 밖으로 유출하면 달러를 발행을 하면 금을 1 달러를 갖고 오고 1 달러어치의 금을 갖고 오고 이런 기축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 없이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였었겠어요 오로지 오일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사실 사우디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결과로 오일 결제에 달러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헌데 이마저도 중국에 밀리게 되어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꼬드겼는지 이란의 핵 문제 때문이었는지 뭐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결국엔 이란 공격도 다 달러 패권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에 일본은 한몸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하죠. 미국을 위해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된 트럼프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트럼프는 달러의 그레이트 리셋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미국 주식 얘기 안 할 수 없죠. 좀 속속들이 다 끄집어서 오늘은 좀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AI 관련주들 막 난리 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AI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이 관련주의 리스크가 2년 내에 거의 뭐 100% 확률로 터질 거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여기 일본 쪽에서는. 근데 큰 확률로 이게 터질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즉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건 한국 쪽에서는 의견이 좀 많이 나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일본 쪽에서 뭐 사람들이 막 그냥 이거를 갖다가 그 서로 경쟁적으로 막 의견을 표출하고 이런 조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쪼금 말이 뭐 이러쿵저러쿵 많습니다만 한국 쪽처럼 의견이 나뉘어져서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일본 쪽 전문가들 사이에서 AI 버블이 붕괴하는 다는 쪽에 의견이 더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2년 내에 붕괴할 거라는 의견이 많고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 같지 않은 100%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뭐 100% 정도라고 단언하긴 힘들지만 세상 이치에 100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얘기할 수도 없지만 AI 버블이 붕괴한다는 데는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고요? 수익이 나지 않아요. 수익이 나지 않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AI 활용 효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효과는 있죠. AI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AI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낳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AI를 부정하냐? 아니에요. 저도 AI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예.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예.
다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ROI 투자 자본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투자가 GDP의 가산되어 경기가 그냥 좋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이 나야 할 타이밍이 되면 이 AI 관련 프라이빗 에쿼티 PB들은 파산할 숙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리먼 브러더스의 약 2배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년 내가 고비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달러를 환유 그러니까 회수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달러를 회수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 재정 적자,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까지 와우 이 세 가지가 모두 적자예요. 때문에 미국의 달러는 최소 1년에 2조 달러씩 해외로 유출이 됩니다. 나간다는 거죠. 이대로 유출되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환유, 회수하려는 겁니다. 이를 위한 환유 정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취하는 정책이 솔직히 매우 강제적인 성격을 띈다는 게 문제죠. 단순히 미국의 실질 금리가 높으니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쳤기 때문에 트럼프는 거칠게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더불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던 누구? 중국이 이제는 달러를 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중국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만 남은 상황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면 달러가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강제로 환유, 즉 회수하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 강제 투자 조치 바로 국가펀드 SWF 투자 요구인데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당했고 유럽도 당한 그 일본의 80조 엔, EU의 85조 엔, 한국의 50조 엔, 미국의 국부펀드 SWF에 투자해라 라고 트럼프가 요구했습니다. 말이 요구지 사실상 협박이었죠. 이른바 트럼프 펀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펀드를 만든 것이죠. 즉 합계 200조 엔 이상의 달러 환유책입니다. 투자 규모 3년간 총 215조 엔, 1년에 약 72조 엔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트럼프가 감시하고 지배하는 형태죠. 해외로 나가는 달러 중에 72조를 이런 식으로 미국 SWF 투자를 통해 환유, 즉 다시 환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안 할 때는 이 투자를 안 하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뭐 했어요? 관세로 협박했죠. 100% 매길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예, 이번엔 우선 5조 엔을 진양했습니다. 이미 그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손정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게 불공정한 조건이 뭐냐면 이거 잘 아실 텐데 이 AI 자원 개발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10%만 일본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국 일본에 돌아가는 조건이에요. 이게 설령 이익이 나더라도 90%는 미국 거, 나머지 10%는 일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투자가 어떻게 가능한가 싶겠지만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 그룹에 15조 엔 AI 투자 등에 대해 이자 보급, 즉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투자분에 대한 이자를 일본 정책금융공사 같은 정부계 은행이 대신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왜 이자가 생기냐 하면 그 이자를 일본 정부가 내주기 때문이죠. 자, 결국 일본 정부가 달러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일본 GDP의 5%인 32조 엔을 EU에서도 GDP의 5%인 1조 달러, 115조의 군사비를 요구했어요. 합계 147조, 1년에 50조 규모의 미국산 중고무기 수입이 되는 겁니다.
미국엔 지금 최신 병기가 부족하지만 중공 무기는 넘쳐나죠. 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전쟁하고 재고 소진하려고 잊을만 하면 재고 소진하려고 전쟁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실체라는 거죠. 미국은 재고 처분을 하고 그 돈으로 최신 병기를 사서 자국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건데요. 결국 미국의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무슨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군수업체들의 이익이 증대되는 거죠.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뭐 또 100% 관세를 매긴다. 트럼프 님께서. 자, 이 상황은 한국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사실 뭐 트럼프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왜 그래 해도 이 부분은 트럼프 입장에서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안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부동산 빚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불려온 사람입니다. 그 부동산 빚을 제대로 갚지 않고 뭘 했어요? 재산을 가로채 왔죠. 그리고 한평생 이어져 온 비즈니스 스타일을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기 아니면 범죄, 뭐 강탈이라고 부르죠. 근데 트럼프는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한마디 더 말해서 이거는 완전히 갈취예요. 다깔치 정권은 중의원의 3분의 2 절대 다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아주 그냥 매끄럽게 실행하려고 할 거고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1.2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트럼프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얼마 전 엔저 현상의 우려에 대해 정말 미치는 줄 지금도 엔저 때문에 일본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다카이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카이치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 호쿠호쿠야. 호쿠호쿠 뭐 좋아 좋아. 이게 얼마나 그냥 싱글벙글 할 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짜 두 팔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호쿠호쿠 막 예. 막 논란을 만들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때. 그러니까 이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막 그냥 두 손을 들어가면서 좋다고 말한 이 엔저 현상에 대해서 이 호쿠호쿠 이 실체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래 1.2조 달러 규모인 미국 국채의 장부 가격은 일본 재무성 기준으로 약 100조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엔저가 일어났죠. 그래서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그 가치가 186조엔까지 치솟았어요. 미국 달러니까 미국 국채니까 미국 달러가 그만큼 올라서 100조엔이었던 게 186조엔까지 올랐다는 거죠. 즉 86조엔이라는 엄청난 시가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현재 초과 자산을 86조엔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그 초과 자산분만큼 엔화 국채를 발행해서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에게 미국 국채 가치 상승분을 그대로 권리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86조 엔을 그냥 주는 거예요. 달러를. 더 자세히 말하면 외환자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약 85조엔의 평가이익을 재원 삼아 일본이 국채를 발행하고 그만큼의 달러를 미국으로 흘려보내는 구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민당 정권이 말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거예요. 뭐 적극 재정 책임 있는 무슨 대단한 것처럼 아주 국민들한테는 아주 떠벌고 다녔는데 사기지. 그래서 일본의 국가적으로는 하등 좋을 것 없는 엔저를 다카이치가 호쿠호쿠 얼마나 좋은데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평가 이익이라 해도 그걸로 다시 달러를 사게 되면 엔저 현상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보통 달러 가치가 절반으로 절하되면 엔화 가치는 두 배로 올라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엔화도 달러와 함께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현재와 비슷한 155엔 선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통화에 대해 달러와 엔화가 동시에 반토막이 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일본은 1.2조 달러의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 1.2조 달러치의 그 사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이 미국한테 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이 1.2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앵고 저지를 위한 개입에 써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미국 국채를 판다는 것은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것이 되니까 앵고 요인이 당연히 되죠. 하지만 이를 앵고 개입에 쓰지 못하고 달러와 함께 엔저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해서 국민들의 예금 가치를 일본 국민들이죠. 일본 국민들의 예금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 마이너스 상태에서 2028년도까지 달러 엔 환율은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일본의 실질 인플레이션은 4%까지 그러니까 더 높게 잡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올라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은 뭐 더욱 어려워질 거는 뭐 그렇게 되겠죠. 아유 참. 그러든지 말든지 이 부분엔 일본 엔의 가치가 훼손되면 생필품이나 식료품의 수입 의존도가 유독 높은 일본은 국민들의 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도요 뭐 쌀값도 비싼데 정말 예. 저도 그 한국 슈퍼 같은 데 한국 쌀 들어오면 그거 사 먹어. 너무 맛있잖아요 한국 살. 아우 나 이게 한국 쌀 맨날 들어왔으면 좋겠어 진짜. 예. 근데 이게 쌀도 뭐 어마무시하게 비싼데 막 계속 오르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쌀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본의 쌀값은.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데다가 식료품의 수입 의존도가 엔저로 인해서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40%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더 오를 예정이고 이제 저기 뭐지 전쟁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 같은 무지랭이 아줌마도 아는데 이걸 일본 정부나 뭐 일본이 모를까요? 아유 근데 참 모르나 봐. 그래서 원래 미디어가 이 내용을 폭로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미디어 본연의 그 목적 아닙니까? 근데 자민당이 힘이 없었던 때에도 일본 언론들은 뭐 눈치만 보던 거였어요. 미디어들은. 하물며 근데 자민당이 3분의 2 석을 막 얻어 갖고 막 세상이 다 자민당 우와 세상처럼 막 뜻대로 돌아가는 판국인데 어? 지금 하는 행동은 뭐 어떡하겠어요. 아주 그냥 찬양을 하겠지. 무슨 아우 종교 같아 그냥. 오히려 이런 진실과는 반대로 국민이 적극 재정을 아까 말한 뭐 호크호크 막 이런 거 팔아서 막 그냥 그 뭐야 미국의 달러 막 그냥 국채 막 더 사주고 막조공 들이고 막 이런 거를 막 지지한다고 막 반대로 보도하는 막 일본 언론들이 막 찬양을 해요.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아이 뭐 그렇다고 한국이 뭐 매우 양반이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일본 미디어들은 미국에 그 80조엔 그 투자 약속했을 때 예,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애완견 노릇을 막 톡톡히 했습니다. 막 전혀 막 이건 왜 할 수밖에 없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 뭐 일본 전체가 세금 내는 게 뭐 도요타 때문에 막 세금 내 막 관세 막 내리려고 막 마찬가지잖아요. 예, 안 그래요? 뭐 도요타만 있어 막 국민들이 막 온전히 말해서 다 도요타 가서 일하나 막 아유 진짜.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미국 정부의 국채자금 조달 대책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미국 국채는 38조 달러, 재정 적자는 2조 달러, 국채 이자만 1.2조 달러에 달합니다. 게다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9조 달러가 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코로나 대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위해 단기 국채를 되게 많이 발행했어요. 결국 올해만 11조 달러, 여기 안에는 9조 달러, 상환하는 9조 달러 플러스 2조 달러 신규 적자가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2조 달러. 그러니까 포함된 금액이 11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미국이. 그래서 국채 금융 시장의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그러고 싶어 하잖아, 지금. 이게 내야 되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위험 자산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국제금융 시장의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11조 달러를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미국의 대외 부채는 68조 달러에 달하면 매년 막대한 달러 매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누가 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책임지고 총대 메고 나갈 건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죠. 근데 뭐 불가능하지 뭐. 베센트가 어떻게 하나님도 오셔서는 해결할 수 없는 미국의 그 저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대외 순채무 27조 달러가 매년 2조, 3조씩 달러씩 늘어나는 상태니까 불가능합니다. 즉 미국에 대해 매년 2조에서 3조 달러의 매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금 조달, 파이낸싱을 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의 파이낸싱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즉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 운명이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러면 국가의 국채 가격은 떨어지죠. 금리는 오르겠죠. 떨어지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쓰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저도 잘 이해하던 부분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러를 구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엔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슨 트럼프가 발행한다고 했을 때 뭐 그냥 레드카펫에 쫙 깔아놓고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굉장히 좋은 것 마냥 순조롭고, 그래서 미국의 이게 딱 된 순간 미국의 독자적인 자력과 갱생이 희망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계획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선 이것도 일본이 사이에 낑겨서 갈 수밖에 없어 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게 매우 지금 이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트럼프는 FRB가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했죠. FRB에서는 발행하게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가 아주 공언을 했어요. FRB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통화를 발행하게 하고 중앙은행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거 혹시 마치 의료 민영화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 스테이블 코인 규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미국 국채를 사서 그 대가로 코인을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민간 은행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의 거대한 인수처, 그러니까 구매자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화가 되는 셈인데, 이걸로 2조 달러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정부 지폐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정부 지폐예요. 그러니까 FRB가 아니라 민간 회사의 사실상의 화폐를 발행하게 한다는 트럼프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미국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2조 달러의 국채를 사주죠. 2027년 1월부터 매년 2조 달러씩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국채 2조 달러를 파이낸싱하는 거예요. 즉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이 아닌 신규 발행 국채를 현금화함으로써 발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 국내와 해외로 달러를 팝니다. 미국 국채와 맞바꾸는 꼴이죠. 해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해서 미국 국채 상환에 충당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하여 매년 2조 달러씩 갚아가 나가는 셈이 됩니다. 국채는 저축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이므로 결국 어떻게 해요? 달러 발행을 대폭 늘리는 꼴이 되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2조 달러어치 달러를 증발시키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러면 물가의 영향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달러를 증발시키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아니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사기 같은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미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길래 대체 이런 행각을 벌이는 걸까요? 이건 바로 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국채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미국이 똥을 싸놓은 국채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다른 똥을 싸겠다는 거지. 다시 발행 조건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면 매년 미국은 기존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 도래분이 9조 달러, 신규 적자가 2조 달러, 그렇게 해서 총 11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야만 국채를 갚을 수 있어. 아, 아, 여하튼 이 발행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사줘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21조 달러의 국채를 사지 않겠죠. 예, 누가 사겠어요? 이렇게 위험 자산인데. 그럼 은행들이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사면 국채 금리는 대폭 올려야겠죠.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베센트 장관이라는 겁니다. 이 베센트 장관이 바로 이 금리를 올리지 않기 위한 정책을 펴는 거죠. 국채의 확실한 구매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국채를 올리지 않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채를 사줄 새로운 주체를 만든다는 뜻이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플레이어를 등장시켜 국채 인수회사를 만들고 그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지위를 부여함으로 일종의 이권 구조를 만들어 줘서 이 이권에 몰려든 사람들이 2조 달러어치의 국채를 인수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통화 발행권을 얻는 것과 다름없는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국채 이자를 본인들이 직접 챙기게 돼요. 왜냐면 담보잖아. 사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는 이자가 붙지 않죠. 담보로 잡은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는 그 대신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되어 엄청난 수익을 이게 통째로 남는 장사예요,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 금융사가 중앙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FRB를 정지시킨다는 것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FRB가 국채를 사고 통화를 발행해 왔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뭐 한국도 중앙은행이 있죠. 그렇게 해왔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노골적인 통화 증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비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 벤센트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두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게끔 교묘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럼 왜 트럼프는 벤센트를 콕 집어서 사용할까요? 이 벤센트라는 인물은 과거 조지 소로스 펀드의 수석 매니저이자 이거 채권 분야의 리더였어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는 부채의 증권화 전문가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모아 MBS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막 엄청나게 팔아댔습니다. 이번에는 국채를 모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통화를 만드는 전문가가 된 거죠. 이게 싹 갈아탄 거예요. 부채를 증권화, 아니, 통화화하는 작업을 벤센트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달러 본체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전 세계의 달러 유동성이 막 넘쳐나게 되니까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현금이 시중에 넘쳐난다는 뜻이 되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될 것입니다. 결국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형태의 달러 증발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노린 건 이거예요. 국채 대신 달러 통화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정부화폐 발행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사실요. 미국이 처음 하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일본도 했었어요. 즉 경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이 과거 일본 메이지 정부 때 세제가 그때는 뭐 지금처럼 중앙은행도 있지 않았어요.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쟁을 했었죠. 선원 전쟁.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태정관찰이라는 정부 지폐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구조로요. 당시에는요. 일본 은행이 없었어서 그리고 또 세수도 부족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바로 쌀값이 막 천장집으로 폭등을 하고 물가가 난리 나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막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살다 살다 못 살겠으니까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본은 결국엔 일본은행을 만들게 되고 그때 일본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것도 메이지 때 일본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명백한 정부화폐 발행입니다. 재무장관이 이 벤센트가 은행들에게 명령하는 구조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제대로 샀는지 3개월에 한 번씩 체크한다는 조항까지 가이드라인에 제가 꼼꼼히 적어 넣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반드시 미국 국채를 사야 한다는 제약은 있는데 실질적인 통화 발행권을 손에 넣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달러를 직접 발행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형식을 빌려 민간이 발행하는 것처럼 꾸민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정부화폐예요. 예. 이것이 미국 국채의 자금 부족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책이 더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일본 재무성이 보유한 금입니다.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일본은 그 일본 재무성이 소유한 금 8,133 톤을 FRB에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FRB의 그 예치한 금의 양은 전 세계에서 독일이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재무성 소유의 금이 8,133 톤을 FRB에 그 예치시켜 뒀어요. 그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일본 재무성 소유의 금이 어 이 FRB에 빌려줬다고 해서 FRB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 재무성의 소유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FRB에는 그저 예치해 준 것뿐이고, 그런데 이 금을 보고 미국이 꼼수를 피기 시작했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미국이 이 금에 대해 일본 재무성에게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일본 재무성의 자산을 늘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미국이요. 이 금은 일본 재무성이 FRB에 빌려준 것, 즉 예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대로 일본 재무성이 금 8,133톤의 가치를, 그러니까 재평가해서 이거 값을 올린다는 거죠. 올려버리면 그건 평가액을, 그러니까 상향하게 되면 FRB에 예치되어 있는 일본 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차액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0원을 빌려줬는데 100원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FRB도 갖고 있는 담보가 1,0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미국은 그 차액만큼의 달러를 새로 발행해서 일본 재무성에 지급해야죠. 그쵸? 아니 100원을 뺀 나머지를 줘야지. 100원의 담보만 처음부터 줬으니까. 근데 앞서 설명한 일본이 소유한 미국 국채 가격이 엔저로 인한 달러 강세로 가격이 올라서 차액 이익이 86조 발생해, 그 차액만큼 다시 미국 국채를 사주는 형태와 똑같은 거로 국채가 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해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임대인인 A가 갑자기 그 집값을 10배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 월세도 10배 내라고 하면 빌려 쓰는 B 쪽은 10배의 월세를 내거나 그만큼의 가치를 더해서 지불해야겠죠. 이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 금은 원래 일본 재무성 소유인데 FRB에 빌려준 거죠. 그 빌려준 자산의 가치를 일본 재무성이 멋대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하냐고요. 이거는 일본 재무성이 FRB 빌려준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면 결과적으로 FRB의 담보자산이 크게 올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럼 일본 재무성은 그 금 8,133톤에 해당하는 만큼의 새로운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재평가에서 발생한 이익만큼 통화를 새로 발행해서 일본 재무성에 미국이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FRB가 소유한 금이 FRB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금은 일본 재무성이 가진 금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웃긴 게 미국 FRB도 결국 중앙은행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중앙은행 같은 완전한 중앙은행 성격이 아닌 민간은행 성격이 더 강해요. FRB는.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은행에 금을 빌려준 상태인데다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금값이 올랐으니 가치를 재평가해서 돈을 더 찍어내라? 그리고 그 돈을 미 정부에 달라는 거로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다! 대놓고 이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통화가치 하락인 거죠. 만약 현재 금값 그 가격을 온스대로 쳐서 가격을 2배로 재평가할 경우 결과적으로 약 2.7조 달러 규모의 달러가 새로 발행되는 셈으로, 무섭지만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미국의 신규 국채 적자가 2조 달러인데 딱 맞는 숫자예요. 사실 이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위기 사태 때 오바마 정권 내부에서 하려고 했어요.
예. 이게 나왔다가 무산된 아이디어와 아주 흡사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땐 더 심플했지. 당시 오바마가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하려고 했었냐면 그 오바마가 그 동전 하나에 1 조라고 적어서 이 작은 플래티넘 코인 2개를 직접 발행해서 FRB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플래티넘 코인 아주 작죠. 거기에 1조 달러를 적어서 2개를 FRB에 주면 FRB는 그 2조 달러를 지불해야 해요. 그렇게 FRB가 일본 재무성에 2조 달러를 발행해 주고 코인을 산 뒤 그 돈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그 은행 위기 대응 자금으로 오바마가 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도 난리를 쳐 갖고 못 했어요, 오바마가. 결국 오바마가 하려고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살려면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오바마나 트럼프나 미국이 하려는 짓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트럼프가 트럼프만의 뭐 또라이 짓을 해서 미쳐서 뭐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보면 아니 오바마나 트럼프나 둘 다 미국을 파괴하는 행위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명책이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미국의 위기를 미루는 연명책일 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도 아유 사실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만 터지지 마라. 버티면 그만이지. 굳이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그 짓거리를 해오다 막 덮고 똥으로 덮고 이런 거를 트럼프는 잘 보고 다 봤으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이 패권 국가의 수장이 쓰기엔 너무나 천박한 언어를 막 써가면서 막 민주당을 막 그 애도 아니고 막 유치하게 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둘 다 독인 객긴이에요. 어찌 되었든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미국 국민들이 고통받을 리스크는 매우 커지겠죠.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일본 재무성과 FRB 사이에 무한정 신용 창조, 즉 화폐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결과는 달러 약세죠. 이것이 바로 달러 리셋입니다. 달러 그 회수 환류 대책과 미국 국채의 자금 부족 대책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리셋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 국채 위기를 막는 방법은 결국 국채의 현금화 즉 정부 지표 발행입니다. 2027년 재정 적자 대응을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화 현금화 하려고 합니다. 2027년에서 2028년 FRB의 금 재평가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2.7조 달러 규모의 달러를 추가 발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두 가지 다 일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금, 하나는 국채. 이렇게 담보로 잡힌 그거를 갖고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일본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도. 이것은 결국 양적 완화를 통한 금융 억압 이자 실질 금리 마이너스 정책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플러스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면 해외 투자자들은 달러를 팔게 되고 달러가 그러면 약세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실질 금리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 팔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 반토막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 엔어치 국채를 가졌는데 금리가 3%라 1년 뒤에 103만 엔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10%라면 물가는 110만 엔이 되어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7만 엔을 손해보는 셈이에요. 이것이 실질 실효 환율의 손실이며 이런 국채는 아무도 사지 않거나 팔아치우게 됩니다. 일본 재무성이 무한정 머니 창조를 한 결과는 결국 어떻게 돼요? 달러 폭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화 금 주식 시장을 2026년도에서 2028년도 예측을 해보면 미국 국채 현금화로 인해 달러 지수는 매년 10에서 15%씩 하락할 것이고 2028년경 세계 통화 대비 달러 지수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질 거라고 일본 전문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이것이 달러 리셋의 실체입니다. 참. 그다음에 2028년도 달러 대비 엔 환율은
아마도 지금과 비슷한 150엔대를 유지하겠지만 전 세계 통화 대비 가치는 반토막 나 있을 겁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4% 이상 올라가고 국민들의 예측 예금 가치는 급격히 줄어들 거라는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지요. 그렇다면 금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러 증발로 인해 금 수요는 폭발할 것이라고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금값은 어찌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금값이 일시적으로 조정으로 보합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금은 여전히 강세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뭐 전문가가 딱히 이런 상황을 보고 예측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그 달러 증발 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 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 보여요. 반드시 오른다라고 하면 모호하지만 뭐 100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제가. 인플레이션과 그 달러 증발은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금 가격은 상승하겠죠. 또한 브릭스, 이제 브릭스 얘기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또한 이 브릭스가 금 원자재 그 연동화폐, 암호화폐 이게 페그죠. 이거를 목표로 하는 한 그들은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는 움직임, 그러니까 연간 1,000톤 규모를 멈추지 않고 사들일 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금 시장에서는 이미 현물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죠. 이런 형식으로 미일이 연동을 해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뭐겠어요? 바로 중국의 급부상입니다. 자, 금 얘기 더 해볼까 해요. 여기서 런던 금시장, LBMA 이야기를 잠깐 하죠. 현재 런던 금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실물 금의 100배에 달하는 선물이나 ETF가 발행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반대적으로 실물은 1%밖에 없는 건데 이 실물이 1%밖에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유지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건 바로 현물 인수는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으로 서로 그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돈으로만 결제를 받고 실제 금으로는 바꿔가지 말라 이거죠. 만약 누군가 그 LBMA 규칙을 깨고 대량의 현물 인수를 요구를 한다면 그 즉시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매장시키면 되지. 그 매장하고 퇴출하면 됩니다. 실제로 2022년에 현물 인수를 요구했다가 퇴출당한 곳이 바로 중국의 상하이 금거래소예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무서워지는데 지금부터 얘기가 역설적이게도 그 퇴출 이후 전 세계의 실물금이 상하이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상하이 금 거래소가 런던 금 시장보다 뭐 더 엄청 커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키워진 것밖에 안 돼요. 예. 사실상 LBMA는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게 된 거죠. 더 큰 시장이 생겨버렸으니까.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 기축 통화 체제와 브릭스 연합의 싸움이 본격화된 것으로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연명책을 쓰고 브릭스는 금 기반 암호화폐라는 전략을 쓰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불리할까요? 그래서 이게 불리하다기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달러 경제권에 더 큰 인플레이션을 낳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브릭스 통화가 발행이 된다면 그쪽이 훨씬 장래성이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장세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이게 당연한 게 또 뭐냐면 이미 구매력 평가 PPP 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38조 달러로 미국의 29조 달러를 앞질러 1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브릭스 연합의 상품 생산력이 훨씬 큽니다. 결국 상품의 가격이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법인데 상품 생산력이 큰 쪽의 통화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역사는 생산력의 이동에 따라 흐르니까요. 결국 브릭스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달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안달복달 나고 이미 우리는 달러 패권이 우리한테는 지금 유지를 할 수 없다라는 상태의 조바심이 난 게 제조업이 없잖아, 미국에. 제조업이 없는데 뭐 어떻게 달러를 회수를 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파는 상품이 없고 쓰기만 하는데 증발만 시키는데 어떻게 이 달러를 회수를 합니까? 내보냈던 걸. 예?
그러니까 조만간 미국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을 찍고 폭락할 것이며 미국 주식이 무너진다는 것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동방 폭락한다는 뜻입니다. 이 니케이 지수 역시 미국 주식에 AI 관련주들과 연동되어서 올랐기 때문이에요. 금에 대해. 근데 이제 한국은요, 반도체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반도체도 AI에 연관이 돼 있지만 좀 일본하고는 조금 틀린 약간 좀 틀린 양상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본은 미국이 무너지면 동반 하락합니다. 예, 아마 더 떨어질걸? 근데 이제 금에 대해서 먼저 좀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금값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러 증발로 계속 오르게 되겠죠? 그럼 브릭스 연합이 그 페가 암호화폐를 포기하고 달러로 회귀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봤잖아. 미국이 얼마만큼 약체인 거는 자기네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중국은 봤어. 예. 지금 이란을 공습했는데 중국의 지금 군비력도 봤어, 중국이. 내일 대만을 쳐들어가도 아니 뭐 중국이 이길 것 같아, 나는 보면. 아니 해군이나 뭐 해상력으로 싸워야 될 텐데 이 해군은 쪽수인데 아니 물이 화장실에서 넘치는 항모를 갖고 어떻게 달려오냐고. 대만은 앞바다인데 중국에 거기다가 해군은 쪽수로 싸우는 거예요. 예? 내 말이 틀렸나? 자, 정리를 하면 제가 쭉 설명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전 지금도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중국을 막 개무시하잖아. 예. 막 공격하고 이 개무시하고 있는데 근데 또 내가 이런 말하면 나더러 막 조선족이라 그러고 막 내가 이것 때문에 지겨워서 내가 아직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어마무시하게 달려들 게 뻔한데 이 내용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연동해서 버리는 이 예, 짓거리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진짜 중국이 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는요 이미 이게 중국한테 확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미디어에 나와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다 망해서 난리다라면 중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 전문가들의 말들을 들으면 아유 중국이 망했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넘어갈 일이겠습니까? 예? 아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트럼프의 일방적인 이 미친 신념이 막 작동해서 마구 전 세계를 막 망치고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그럼 미국의 민주당은 왜 트럼프를 탄핵 못 하나요? 물론 뭐 의석이 모자라서요? 아니 뭐 때가 아니라서? 미국 국민들은 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뭐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가 무슨 여론의 지지율이 그렇게 집권 초기하고 비교하면 간신히 30%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동층이잖아.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오는 거는 30%. 응? 근데 이것도 그렇게 뭐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왜 탄핵의 탄자도 꺼내질 않을까? 라는 게 되게 의아해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는 저의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이게 정치적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은 불리하더라도 미국의 민주당은 당연히 트럼프의 탄핵을 슬슬 거론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여론을 형성을 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소리 일절 안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를 탄핵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더군다나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민주당에서 차기 집권한 대통령이라도 지금의 트럼프가 한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야 미국이 간신히 연명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탄핵시켜버리면 나중에 민주당도 똑같은 명분으로 탄핵될 거라는 걸 잘 아니까 아마도 절대 트럼프는 탄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지지율이 약해지면 레임덕이 상태로 질질 끌려다니는 트럼프를 보면서 뻘짓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빼앗긴 의회를 그냥 의원석이나 회수해오자, 정권이나 회수해오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속셈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젠 브릭스의 움직임은 일본의 미국 달러 리셋의 조력으로 더욱 크게 부상을 하며 더 세력이 커지겠죠. 중국을 중심으로요. 이게 왜 무섭냐 하면 미국의 패권을 오직 달러와 군사력으로만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달러 수출로 번 달러를 다시
상품화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 달러 유출만 일어난 거죠. 하지만 중국은 브릭스 화폐로 통화를 진행을 시키는가 동시에 엄청난 제조 강국으로 상품의 가치로 인해 통화까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막강한 패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문턱에 와 있는데, 미국은 마지막 남은 오일머니의 지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란을 치며 발악을 하고 있고, 일본은 더 빨리 망하라고 아예 중국이 놓아버린 핸들을 그냥 아주 양쪽을 다 쥔 거야.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일본, 한쪽은 이렇게 중국. 근데 중국은 나 빠질게 하고 확 빠져버렸으니까 이걸 오케이 하고 그냥 양쪽으로 되지도 않는데 이러고, 일본은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박혀 있으면 우린 누굴 버리고 누구하고 전화 통화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본의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쇼츠에서는 재밌는 이야기들 좀 올리고 있으니까 제 쇼츠도 좀 봐주시고요. 간간히 이렇게 또다시 몰랐던 이야기, 민낯들, 예,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좀 자주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